예, 법정 서유기 코너입니다. 서기호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을 위해서 만든 코너인데 중간중간 빠져가지고 완전체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인데 네. 서기호 변호사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고요. 예, 많은 분들에게 죄송하게 됐는데요. 예. 제가 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가지고 예. 1년간 좀 쉬려고 합니다. 아. 안식년을 갖고 예. 1년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예, 저는 또 우리 방송은 안 하고 딴 방송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 갈까봐. 아니요, 모든 방송을 다 중단합니다. 뉴스공장에서는 심지어 그 고별 방송도 안 했어요. 네. 인사도 안 하고 네. 그냥 바로. 예, 그 공장장께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세요? 되게 쿨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고별 방송 같도 필요 없다고. 아, 예.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우리 YTN 라디오의 이게 스태프분들과 이동현 작가님께서 고별 방송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우린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네. 너무 마음씨가 착하시고 예. 따뜻하시더라고요. 예. 예. 안 그래도 지금 김어준 뉴스공장에 자꾸 우리 패널들 빼가지고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1년 쉴 때 뭐 하십니까? 계획 있습니까? 말 그대로 쉬고 체력을 좀 보강을 하려고요. 운동도 좀 제가, 하고. 예, 체력이 너무 약해서 예. 작년 10월경부터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제가 이제 방송 출연을 막 여기저기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원래 저는 사법농단, 법원 쪽이 전문인데 예, 김학의 사건 그리고 뭐 조국 대전 이어지면서 이 검찰개혁 문제까지 하다 보니까 제 체력의 좀 한계를 느끼게 됐습니다. 예. 잘 쉬었다가 1년 뒤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요. 제일 첫 번째 우리 방송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YTN 라디오 1순위 예약해 놓겠습니다. 예.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진행 안 하면 안 오셔도 됩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면담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요? 네, 일단 업무 보고가 아니라 직접 먼저 불러서 예.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 내용이 방금 전에 속보로 나왔어요. 검찰 내부에 내부 감찰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해라. 그래서 감찰 기능을 실효성을 작동을 시켜라. 지금까지 사실 유명무실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감찰 기능이 1차적으로는 대검에서 하고 2차적으로는 법무부가 하는데 전부 다 검사들이 직접 파견 나온 검사들이기 때문에 한 식구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감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거를 이제는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는 그 대통령께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국 장관께서 갑자기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서 이 두 사람이 또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을 향해서 니네 딴 생각 품지 마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조국 장관이 없어도 검찰 개혁은 계속된다. 아마 이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검찰도 오늘 그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검찰청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한다고 하면서 법무부와 협의해서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권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서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합니다. 예.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공석 상태인데 일단은 아마 청와대 생각은 김호수 법무부 차관 체제로 당분간 간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인사청문회하고 청와대 검증을 거치려면 시간이 한 달 이상은 소요되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검찰에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저는 이럴 때마다 사실 믿음이 안 가요. 예. 검찰은 항상 입에 발린 말, 되게 듣기 좋은 말만 항상 해왔거든요. 법과 원칙에 따라 우리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이번에 한 이야기들도 뭐 자기들도 검찰 개혁 열심히 하겠다는 건데 예. 이런 이야기들은 맨날 해왔습니다. 검찰에서. 예. 과거에도 검찰이 자정작용 또 스스로 개혁하겠다 몇 번 얘기했는데 안 지켜졌다. 그런 불신이 지금 있는 것이죠. 원래 자기 조직을 자기 스스로 어느 조직이든지 스스로 개혁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권한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검찰은 더더욱 심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워낙에 권한이 막강했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 권한을 내려놓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검찰이 우리 검찰 개혁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들은 그냥 하는 소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한편 검찰 개혁안 내용이었던 특수부 축소 국무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 특수부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거죠? 네네. 예.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나서 즉각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예.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 중으로 반드시 시행하도록 해라라고 다시 한번 지시를 내렸고요. 예. 그리고 또 법무부 차관에게 추가 방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즉각 보고를 직접 해라. 라고까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 수사부로 바뀌고. 네. 그럼 지금까지 특수부가 해왔던 역할은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달라지는 겁니까? 완전 내용이? 쪼개지는 겁니까? 사실 지금까지 특수부가 너무 광범위하게 뭐 인지수사를 해왔는데 예. 이 인지수사 부분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뭐 공무원 부패 아니면은 기업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만 반부패부에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형사부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 이렇게 규정돼 있었다고 합니다. 예. 특수부 사건의 정의를 그렇게 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 아무거나 그냥 막 지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요번에 그거를 좀 폐지하고 시스템적으로 무슨 권력형 범죄하고 예. 공무 범죄 등등 몇 가지 이렇게 예. 규정을 해놨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특수부보다 약간 이제 범위가 축소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특수부가 해야 될 사건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조국 장관 가족 수사 같은 경우는 전혀 특수부가 할 일이 아닌데 그걸 지금 특수부가 지금까지 광범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것들은 이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폐지 이게 시행이 되면은 그 대규모 인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네, 대규모 검사장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이제 검찰 개혁안이 시행되려다 보면은 뭐 이런 뭐 인사가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오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가 임명됐는데 한동수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한동수 변호사는 충남 서산 출신으로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 34회 사법시험 합격했고요. 예. 1998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서 2014년 3월에 변호사로 이제 역할을 바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사 출신,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이 임용되는 것이 3년 6개월 만에 있는 일입니다. 예. 지금 이 전님도 사실 검찰 출신인데 네, 그렇습니다. 판사 출신을 임명했다. 이것도 네. 청와대에서는 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아마 그렇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감찰부장은 어떤 자리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이제 궁금한데요. 검사들에 대한 이제 감찰을 이제 1차적으로 하는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과거에는 이 자리를 검사들이 차지하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로 계속 흘렀다.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판사 출신이나 다른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었고 사실 그 전에도 이준호라는 분이 이제 판사 출신 그분도 한번 감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이제 이걸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물망에 오르신 분들을 이렇게 조촉해 왔는데 마땅한 분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좀 공석이 좀 됐었다가 요번에 이제 자리를 메꾸게 됐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이 예. 인사 건의했던 분이죠. 예. 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 있을 비리나 비위나 이런 문제점들 그것들을 만일 검사 출신이 또 1차적으로 감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좀 봐주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판사 출신을 임명했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도 직접 그 감찰 기능을 좀 내실화해라. 이걸 예. 진짜 실질적으로 활성화해라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냥 뭐 제식도 감싸기, 넘어가기, 덮어주기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법무부의 검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검찰이 검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승진을 갖고 이제 이것을 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보이면 승진 안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네. 검찰이 블랙리스트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거거든요. 일단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집중관리 대상 검사 관리 지침이라는 법무부 내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상 블랙리스트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 선정 사유가 뭐 비위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불성실하거나 주변과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 뭐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거를 관리하는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만들어져서 올 2월에 폐지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었던 블랙리스트 그것도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도 그러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 네. 상당히 문제될 것 같은데요. 그 시점이 보면 2012년 6월 제정됐다는 거니까. 예. 그 무렵이 보면은 법원에서도 이제 블랙리스트 작성되기 시작했던 그 무렵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시점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후보로 이제 확정되던 시점. 예, 그러니까 사실상 2012년 12월 달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을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 시점인데 참 묘하게 그게 다 맞아떨어집니다. 검찰에서도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진 시점과 법원 내에서도 블랙리스트 만들어진 시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이미 들어서기 전부터 김기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블랙리스트로 온 사회를 지배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선정 사유를 보면 비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 혹은 상관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혹은 불성실하거나 주변과 마찰 일으키는 경우 혹은 기타 사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렇게 되는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이고 조직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겠다. 이 말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검사 동일체 원칙이죠. 검사 예. 동일체 원칙이라고 해서 검사는 뭐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하나의 유기적 조직체다라는 그 말, 그 상명하복. 그래서 아예 그냥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려면은 예. 뭐 모든 거를 다 검찰수장인 검찰총장이 다 직접 지시를 내릴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에 일맥상통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 정권 때 뭐 조금 이상하게 좌천됐다 하는 사람들, 네. 꼭 여기 올라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 실무에 참여한 검사가 한동훈 검사, 지금 네. 대검 부패부장, 네. 더 큰 문제가 될 텐데 이철희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법무부에서 뭐라고 답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뭐 취지는 알겠지만 추상적인 것 같다. 그래서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 그리고 명단이 실제로 있는지 그런 보고 여부는 개인적 인적 사항이 오픈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검찰 반응도 나왔습니까 혹시? 검찰에서는 블랙리스트는 없다. 네. 뭐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반응을 했죠. 네, 검찰에서는 항상 답변이 이런 일 있으면 이제 근거 없다. 그런 적 없다. 뭐 비의사실 유출, 유포 뭐 그럼 우리는 유출한 적 없다. 항상 이게 뭐 오리발레미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법무부 측의 답변에 따르면 이 지침이 실제로 2012년에 만들어진 건 사실이고 예. 지난 2월에 폐지됐다. 여기까지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지침에 따라서 당연히 관리가 된 게 당연한 상식이죠. 그럼 그 관리 명단이 있다면은 그 관리 명단을 보게 되면 알게 되겠네요. 그렇죠. 명단도 있을 텐데 이제 그 명단을 다 이제 없애버렸겠죠. 근데 법원도 심지어 법원조차도 블랙리스트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박근혜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당연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건데 왜 검찰 블랙리스트는 이제서야 이게 드러났냐. 그 생각해보면 그냥 이건 추측인데 검찰이 그만큼 내부 단속을 예. 철저히 하는 것이고 예. 배신자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히 응징하는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요거를 누군가가 제보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 제보가 이제서야 나온 거죠. 그러면은 뭔가 검찰 개혁 분위기가 이제 형성될 것 같으니까 이제서야 조금 이제 안심하고 이 제보도 나온 게 아니냐. 예. 그만큼 그 전까지는 이런 것을 제보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내부 분위기가 완전히 폐쇄적이고 철저하게 통제됐었다라는 것이죠. 검찰이라는 곳이. 예.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말 후폭풍이 상당할 텐데 일단 네. 법무부에서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보죠. 네. 사실 사법농단 자체도 사법부에서 그 판사들이 직접 먼저 밝힌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법농단의 경우는 이탄희 판사가 예. 처음으로 이제 외부적으로 공개를 하게 된 건데 이탄희 판사가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제 쉬쉬하고 있었던 거였죠.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검찰이 오늘 정경심 교수를 6번째로 소환했는데 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언제쯤
신병을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부르고 할 수는 없는 노래 아니겠어요? 이렇게 많이 부를수록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네. 이미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도망갈 염려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다는 거는 검찰도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거의 뭐 안 하겠다라는 저는 의사라고 보여져요. 이게. 불구속 기소한다는 말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장을 청구하려면 보통 한 번이나 두 번 소환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영장 청구하거든요. 그만큼 범죄 사실에 대한 혐의가 충분하고 증거도 충분히 갖춰졌다. 그러니까 한두 번 만에 소환 조사해서 그냥 바로 영장이 청구되는 게 일반적인 사례인데 6번이나 소환했다는 거는 지금 뭔가 엮으려고 하는데 잘 안 엮어지는 거예요. 증거도 좀 불충분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경주 교수께서 지금 이제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이 정도 상황인데 그러면은 판사가 볼 때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라도 이거는 이제 구속장을 발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래서 영장 청구가 되더라도 기각될 거지만 그런 상황 때문에 부담 때문에 검찰도 스스로 부담스러워서 영장 청구를 아예 안 할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특수부 검사가 20명이 붙어가지고 2달 동안 조사를 했는데 불구속 기소를 한다. 그러면 검찰 스스로 이 게임은 우리가 졌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당연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인정해야 되는데 검찰의 특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리발 내미는 거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절대 잘못했다라고 인정 안 하는 게 검찰의 특징입니다. 한 번도 자기네가 수사를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검찰이 뭐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영장을 치든 안 치든 결론을 좀 빨리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또 우리 국민들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네. 검찰은 또 이런 핑계를 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잘못을 항상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항상 핑계를 댈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어떤 핑계를 대느냐. 정경준 교수가 아프다고 계속 소환 주사해도 금방 또 병원 가고 뭐 이러느라고 소환 주사가 오래 걸렸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 있는 동안 수사 외압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수사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의 핑계를 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찰청을 한번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한다든가 뭐 참고인이든 어쨌든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에 그럴 거였으면은 사실은 뭐 조국 장관에게 혐의가 있었다면 벌써 검찰이 발표를 했겠죠. 예. 근데 지금까지 발표를 안 한 게 장관이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한 건 아니고 연결점을 찾지 못해서 발표를 안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점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혐의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의심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공범이라는 게 지금 정경준 교대에서는 거의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공범이잖아요. 공범으로 지금 조사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공범이라는 게 어떤 조직의 대표자 또는 뭐 국정원장처럼 조직의 대표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공범으로 엮기가 좀 쉽지만은 정경준 교수는 말 그대로 교수로서 사모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인데 이 투자자를 갖다가 공범 명단은 원래부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나아가서 또 남편을 갖다가 공범 명단 더더욱 어렵죠. 두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